알아서 하는데 잘해. 네. 이거잖아요, 결국.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공부만 스스로 알아서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뭘 잘했느냐? 삶을 주도적으로 살았던 아이들이에요. 스스로 해결하는 일의 종류와 가지수가 많아요. 그냥 생활이 자기 주도적인 거예요. 그 비결은 뭐냐? 정말 심플한데 지능에 문제가 없으나 학습적으로 아직 조금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요, 제가 나름 교육 전문가로서 이런저런 시도를 다 해봤는데 다른 방법 없더라고요. 매력적인 생기부 작성. 얘가 나라를 구했나 싶은 그런 문장들을 담임 선생님과 여러 과목 선생님들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괜찮은 생기부, 매력적인 생기부, 이 학생이 얼마나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정보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피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나는 다정한 관찰자가 되기로 했다의 저자이신 이은경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다정한 관찰자가 되기로 했다라는 책을 이번에 출간을 했고요. 아마도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68번째 책이고요. 네, 원래 저는 교사였었고요. 15년간 근무를 하다가 사직을 하고 책을 써서 돈을 버는 일을 하기로 시작을 했고, 책을 쓰다 보니까 책과 관련한 강연을 하게 됐고, 유튜브 채널 슬기로운 초등생활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의 부캐라고 생각하고요. 본캐는 고등학생, 중학생, 두 연년생 아들의 엄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사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만두지 않는 대표적인 직업이죠. 네. 저도 당연히 제가 정년퇴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 인생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느낀 것이 저희 둘째 아이의 발달 지연을 확인한 순간. 그때가 저희 둘째 아이의 돌 때였고요. 연년생 형아가 있었기 때문에 둘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둘째 아이가 많이 자더라고요. 잔다. 자는 동안 큰애랑 블럭 쌓고 책 읽어주고 하면서 나름 연년생 육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잠이 많아서 잔 게 아니라 몸이 안 좋았던 거예요. 발달이 너무 느려서 병원에 갔더니 이런저런 검사를 다 했어요. 대학병원의 검사들은 대부분 다 비급여고 최저가 2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부부교사였고 저는 휴직 중. 남편 월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검사비와 치료비들을 써가면서 여러 가지 검사 끝에 간신히 찾아낸 게 아이가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언제부터 호르몬에 이상이 있었는지 모르는 채로 시간이 지나갔고 순차적으로 지능이 손상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불이 나게 호르몬제를 먹기 시작을 하기는 했으나 이미 손상된 지능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발달이 지연되고 어느덧 아이가 10살이 됐어요. 예, 그렇잖아요. 부모가 돼서 의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지능이 낮은 채로 살아가는 이럴 수는 없더라고요. 갈 수 있는 병원에 다 가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같은 답을 들었죠. 지능은 절대 회복되지 않을 거고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10살 되던 해가 가장 힘들었던 게 아이가 학교에서 지속적인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예, 저는 당시 바로 옆 학교 3학년 담임이었고 우리 아이는 제 학교 바로 옆에 있는 교실에서 친구들에게 막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어떤 식이었냐면 아이들이 얘를 쉬는 시간마다 복도로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얘를 가운데 놓고 그 반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둘러싸요. 그리고 울 때까지 놀려요. 그러면 끝내 울죠? 그러면 와 하고 막 다 신나서 도망가고 이거를 쉬는 시간마다 아이가 당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고 아이가 계속 그걸 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소아정신과를 가게 됐는데 매우 심각한 소아 우울증 상태다. 너무 괴로운 마음에 이게 사표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기로에서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계속 갔어요. 새벽 5시부터 그냥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한 6, 7시 되면 다시 막 화장을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출근을 하고 그러다가 저희 반에도 저희 둘째 아이와 지능이 거의 유사한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저는 이 아이가
마치 제 아들인 것처럼 너무 안타깝고 이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하면 제가 대리만족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한테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해서 어머니께 공유해드리고 거의 뭐 진짜 밀착 케어를 하는 그런 열심을 보였던,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못 살겠더라고요. 그게 저를 되게 많이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요소기는 했으나 저희 반 아이가 저희 아이와는 다른 증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 자꾸 사라졌어요. 쉬는 시간에 잠깐만 돌아봐도 얘가 사라져 있고 나중에는 학교 전체를 뒤져도 찾을 수가 없는 정도로 3학년이던 우리 반 애들이 선생님 저희도 같이 찾을까요? 막 이랬었어요. 제가 가르쳤던 많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예쁘고 내가 1년을 끝까지 가르치고 싶어 라고 했던 너무 천사 같은 아이들이 제 마지막 제자들인데 제가 찾으러 나갔을 때 교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청한 것 같아요. 교감 선생님 네. 저희 반 문 지키고 계시고 막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아이의 어머님이 학교로 오시게 됐어요. 학교에 대기하시면서 빠르게 출동해야 잡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때 정말 내 아이는 거기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같은 아이인데 저 아이는 엄마가 대기를 해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내 아이의 엄마로서 지금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나도 내 아이 옆에 있어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사표를 네. 누구보다 학구열과 교육열이 세다고 표현을 하셨었어요.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비교 중단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교육열이 셀 수밖에 없는 그 서사를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작은 아이 대학병원 진료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교수님들께서 얘는 안 됩니다. 지능은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말을 듣고 그 교수님의 방을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제가 남편을 쳐다보면서 딱 한마디를 했죠. 큰애가 규현이거든요. 우리 규현이 서울대 보내자. 나의 잘못으로, 나의 늦은 발견으로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저희 교사 부부의 끓어오르는 교육열을 쏟을 데가 없으니까 얘 어떻게 해보자. 제가 서울대 보내자라고 하니까 저희 남편이 그러자. 그런 끓어오르는 교육열, 저는 제가 감히 전국 1등이라고 자부합니다. 네. 제가 최초로 눈이 돌았던 날이 지금도 너무 생생히 기억나요. 저희 큰아이 3학년 때였어요. 같이 축구를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네네. 그 아이가 저한테 이모 가방 좀 맡겨주세요 하면서 가방을 줬거든요. 네. 그런데 가방에서 공책이 떨어졌고 궁금하잖아요. 공책을 열었는데 영어로 에세이가 써있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그때 파닉스를 막 뗐을 때였어요. 그냥 같이 축구하고 어울려 노는 줄 알았던 아이가 영어로 에세이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고 이걸 보는데 이렇게 동공이 커지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엄청나게 비교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근데 이제 제 눈을 돌게 만들었던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를 시작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당장이라도 뒤처질 것 같은 비장함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 하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애 빼고 다 하는데 내가 안 하고 있으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일단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무언가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할 때 주변과의 비교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고등에 가보니까 정말 절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아이가 가져야 하는 그 역량,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본인이 잘하는 강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 부족한 점은 당연히 있겠죠. 완벽하거나 완성형의 인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그런 유전자로 낳아주질 않았잖아요. 애초에 준 적이 없으면서 그 정도까지 바래서는 되지도 않는 거고요. 본인이 잘하고 있는 그런 강점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것이 이 아이의 경쟁력이 진짜 실력이 될 수 있도록 끌어줘야 되는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 저학년, 고학년을 거치면서 서로를 비교하면서 얘보다는 잘해야 돼. 혹은 얘보다는 잘할 줄 알았는데 옆으로 자꾸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관점은 옆이 아니라 윗학년, 다음 학년, 그 다음 학교 이렇게 시야를 좀 넓히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요. 우리 아이가 혹시 학교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사실 모든 부모님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네, 부모님이 어디까지 관여하고 지도를 해줘야 될까요? 우리 아이가 혼자 놀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혼자 놀 수 있다라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혼자 놀아도 된다.
혼자도 놀아보고 무리지어서도 놀아보고 단짝도 만들어보고 3명이 같이 놀다가 1명이 소외 당하기도 해보고 좋은 건 아니지만 초등 시기에 이 아이가 친구 관계에서 겪는 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예방주사를 맞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에 모든 경험이 다 처음이기 때문에 부모의 불안이 커지는 건 맞는데 얘가 지금 이걸 겪지 않으면 나중에 회사에서 겪는다. 아이가 혼자 놀기도 한다. 거의 혼자 논다. 매일 혼자 논다. 이렇게 점점 심화돼서 간다고 해볼게요. 점점 네네네. 엄마 미쳐가는 거 보이시죠? 네네. 자, 이렇게 혼자 놀 때 이 아이가 네. 혼자 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이랑 놀고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떤 거냐면 얘도 누구랑 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다 네네, 사회적 그렇죠. 동물이다 보니까 내가 놀고 싶은, 친해지고 싶은 친구를 바라보면서 나도 쟤랑 놀고 싶은데 근데 먼저 다가갈 용기가 없거나 다가갔다가 거절당했거나 하는 사례일 텐데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놀지만 혼자 놀면서 이 아이는 내가 적극적이지 않아서 혹시 다음번에 더 적극적이면 같이 놀 수 있었을까? 혹은 내가 같이 놀 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서 혹은 그런 행동을 해서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혼자 놀고 있는 그 시간이 좋은 친구도 있고 안 좋은 친구도 있는데 나는 막상 혼자 놀아보니까 별로 나쁘지 않아 라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네. 특히 저학년 남자친구들 중에는 나 그냥 혼자 노는 게 좋은데? 편한데? 친구들이랑 조율해가면서 막 계속 순서 정하고 이게 귀찮고 힘든 애들이 있어서 그냥 나는 혼자가 편한데 라고 생각하는 시기에 그런 아이들이 있고요. 혼자 계속 놀아보니까 좀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쟤네들이 노는 게 너무 재밌어. 그럼 자기가 이제 저 그룹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교적인 아이로 점점점 자기가 시도를 했을 때 성공 경험을 늘려가는 것이고 어떤 아이들은 바로바로 성공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 있죠. 야 놀자 했을 때 애들이 쫙 모여가지고 막 마침 또 우두머리야 내 친구들이 우르르 다 따라다니고 막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네. 많아야 반에 1명이거든요. 모든 부모님은 다 내 아이가 얘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셔야 될 건 얘가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아이의 잘못이거나 부족함이라고 너무 생각하진 마세요. 그 우두머리 리더인 아이가 굉장히 우월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타고난 성향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아요. 아시잖아요. 네. 내향형인 아이가 아무리 본인이 노력을 해도 한계라는 게 그쵸, 있고요. 그쵸. 제가 오랫동안 교실에서 본 바로는요.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2학기 때 조용히 반장이 돼요. 아이들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눈여겨보는 아이들은 실은 1학기 반장보다 2학기 반장. 얘네들을 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친구들에게 진짜 신임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한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라서 친구들이 말을 할 때 들어주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친구가 우리 반에 많지 않다는 거. 근데 쟤는 내 말을 들어주는 친구야. 그렇다면 난 제 아이가 우리 반에 반장이 됐으면 좋겠어.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교실에서 외로운 친구가 보이면 얘가 눈에 밟혀요. 그러면서 진정한 리더로 등극을 하는 오히려. 거예요. 본인이 겪어봤거든요. 네, 그 아픔을 안다는 알죠.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도 못 노는 친구들, 친구 관계에 정말 어려움 때문에 학교 생활이 우울하고 힘들다고 할 경우에는요, 적절한 개입과 도움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3번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3번째 하면 그때는 개입하셔야 된다. 이런 거죠. 넷이서 놀았는데 나 빼고 친구들이 단톡방을 만들었어. 라는 말을 처음 만약에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좀 속상했겠다. 라고 공감해주고 또 그 상황에서 막 길길이 날뛰면서 막 누구야? 너무 빨리 등판하지 말라는 네, 얘기잖아요. 보통은 이제 처음 듣자마자 어머님들이 네. 너무 속이 상하니까 막 등판하세요, 한마디로. 1회차에는 등판하시면 안 되고요. 얘가 또 같은 상황을 또 겪었어요. 주말에 나 빼고 애들이 모여서 놀았대. 이 얘기를 2번째 또 들었죠? 그러면 아마 우리가 주말에 할머니 집 갔다 오는 거를 친구들이 알고 있어서 그렇죠. 그런 거 아닐까? 뭐 요 정도로 일단은 좀 네네네. 넘어가 주시고 같은 상황이 3번째 됐고 얘가 이야기를 할 때는 그래 그럼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까? 뭘 도와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도와주는 게 지금 필요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너가 모르면 엄마가 좀 생각을 해볼까? 하면서 아이한테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묻는 것도 중요하고요. 돕는다면 어떤 방법이면 좋겠냐? 여기에서 어머님들이 과하게 등판을 하시는 경우 아이의 의사나 상황과 상관없이 갑자기 그 집 엄마 어차피 전화번호 알고 계실 가능성이 있어서 카톡으로 막 이제 안녕하세요 누구 엄마인데요 혹시
하시면서 바로 다이렉트로 질문하시는 경우, 또 하나는 담임 선생님께 바로 연락을 드려서 저희 아이가 계속 학교생활 힘들어한다라고 하시는데요.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 좋은 방법이에요. 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나의 속상한 감정을 조금 누른 상태에서 담임 선생님과 소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담임 선생님께 저희 아이가 막 이렇게 해요 라고 하면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들만 그대로 전달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쓰시면 좋은 멘트가 있어요. 물론 제가 저희 아이 말만 100% 믿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이 말만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아이가 3번이나 같은 것 때문에 힘들어해서 한 일주일 지켜보던 끝에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같은 부탁을 드려도 신뢰가 확 가는 거죠. 아, 그래, 이 엄마가 벌써 3번이나 이걸 보셨고 일주일을 기다리셨고 관찰을 하셨고 이제 얘기하시는구나. 네, 이제 그렇다면 이거는 사안을 지켜보고 도움을 드려야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느린 학습자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은 고군분투하시면서 이것저것 다 해보시면서 마음고생도 하시고 네.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실 텐데요. 그 부모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첫 번째, 스스로 잘하는 아이. 네. 스스로 공부 잘하는 아이. 네, 정확히는 알아서 하는데 잘해. 네. 이거잖아요, 결국.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공부만 스스로 알아서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아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간혹 그런 아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본 적은 없고요. 그럼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뭘 잘했느냐. 삶을 주도적으로 살았던 아이들이에요. 스스로 해결하는 일의 종류와 가지수가 많아요. 그냥 생활이 자기 주도적인 거예요. 독립적인 성향을 타고난 아이들은 훨씬 더 빠르게 되지만 유난히 의존적인 아이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그냥 보통의 그냥 보통은 다 평범해요. 그런 아이들이요. 부모님의 끊임없는 반복적인 노력들, 꾸준한 습관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비결은 뭐냐? 정말 심플한데 이게 아이한테 불리하다는 걸 모르고 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뭐요? 아이가 뭘 하다가 잘 안 되죠. 큰아이 보면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여러 가지가 떠올랐어요. 예. 보통 아이들은 혼자 힘으로 끝까지 해결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도와주거나 대신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들죠. 더구나 집에 부모님이 계세요. 그러면 내가 굳이 해결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엄마 와봐! 아빠 와봐! 그러면 달려가서 해결해주거나 대신해주죠. 그래서 상황을 빠르게 정리를 편하죠. 해주죠. 네, 그게.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뭔 일이 생기냐? 하다가 안 돼요. 선생님 와봐요! 맞지. 그러니 실제로 네. 와봐요라고 자기 자리에서 계속 불러요. 아이 입장에서는 집에서는 와봐라고 했을 때 누가 늘 항상 달려왔는데 학교에서는 안 와요. 아무도. 서운하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를 안 좋아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아이들 눈높이에서는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게 선생님 나만 안 좋아해. 상황을 모르는 부모님들은 너만 왜? 너만 싫어하셔? 안 도와주셔? 나 안 도와주셔. 나만 안 좋아하나 봐. 너가 도와달라고 해봤어? 해봤어. 했어. 근데 안 도와주셔. 이렇게 오해가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오해되는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네, 너무 선생님 입장도 너무 이해되고 아이 입장도 이해가 되고 엄마 입장도 이해가 모든 돼요. 퍼즐이 다 맞춰졌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입학 초기에 적응이 빠른 아이들 그리고 새학년 적응이 빠른 아이들 학교에서 집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냥 학교도 집 같고 집도 학교 같고 편안한 아이들의 공통점 어지간한 건 본인이 스스로 해결이 되는 아이들. 밥을 먹든 화장실을 가든 공책에 쓰든 책을 읽든 혼자 해본 경험이 많은 아이들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부모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자기 주도적으로 잘 자란 케이스. 첫 번째,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면서 네. 아이가 자기 일을 해결해야 되는 경우. 네. 두 번째는 동생들이 어리거나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고요.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저는 집에 있으면서 동생도 없어요. 외동 키우는데 그럼 저희 아이는 안 되는 건가요? 그럴 때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충분히 출동할 수 있는데 네네. 여기에서 내 손과 발을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와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엄마 하던 거 있어서 바로 못 가. 한 번만 더 해보고 아무리 해도 안 되면 그래도 엄마가 도와줘야 되면 가지고 와. 그럼 그 귀찮아서라도 본인이 해결하고 엄마가 출동 안 했는데 애가 조용해요. 가보면 벌써 상황이 종료된 경우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이 공부로 옮겨가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조금 느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느린 아이는요, 첫 번째는 행동이 느린 아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학습 자체가 느리게 성장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첫 번째 행동 느린 아이는요, 타고난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은 엄청 느리실 거예요. 느린 부모님은 본인이 느려서 여러 가지 겪었던 불이익들을 생각을 하면서 애는 빠릿빠릿해야 돼 라고 하면서 계속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사시는데요. 빨리 하라고 한다고 몸을 빨리 움직이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끊임없이 계속 시간 개념을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시간을 의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못 보는 아이들은 디지털 시계라도 큼직하게 걸어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각자 나갈 준비를 해서 5분 후에 현관에서 만나 라고 하면 아이가 5분이라는 걸 인식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5분 안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처음에는 5분에 감이 없으니까 당연히 늦겠죠.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그 긴 과정을 견디질 못하기 때문이에요. 5분 동안 준비해서 현관에서 만나 라는 거, 시계가 지금 5분이지 10분까지 현관에서 만나, 15분에 출발할 거야, 가방 챙겨서 나와, 이렇게 시간을 재촉하지 않으면서도 시간을 의식하게 만들어주는 그 생활이 적어도 3년 이상 반복이 되면요, 아무리 느린 아이들도 본인이 시간을 의식하면서 조금 더 빨리 움직이거나 빨리 움직일 방법을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행동이 느린 아이들은 그렇게 시간으로 도와주시고요. 학습이 느린 아이들 있죠. 네, 뭐 교실 안에서는 소위 말하는 가장 학습이 느린 아이들, 그러니까 지능에 문제가 없으나 학습적으로 아직 조금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요, 이 아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은 목표를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이걸 목표라고 할 수 있나? 라고 할 정도로 보이지 않게 성장을 해요. 너무 느리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얘가 성장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티가 나지 않아요. 저희 둘째 아이 경우는 지능이 64 정도고요. 지적장애 3급에 해당을 하고, 이 아이는 지금 중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3년째 사회문제집을 초등 3학년 걸 풀었어요. 그러던 아이가 이제 한 달 전부터 4학년 걸 풀어요. 한 학년 올라오는데 거의 2년 넘게 걸린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죠. 네, 프로그레스가 있는 거죠. 얘는 예속도로 올라가요. 안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너무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못 기다리고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계속 찾는데, 제가 나름 교육 전문가로서 이런저런 시도를 다 해봤는데 다른 방법 없더라고요. 이 아이에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목표를 제시한 상태에서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기다려주는 것. 네. 기다려주자. 마음속으로 수백 번 외쳐보지만 다시 한번 실패하고 네.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게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의 삶일 텐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현실 육아로 싸우고 있으신 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키워드 한 가지를 뽑아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이거예요. 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 공감해요? 그냥 이렇게 긍정의 리액션만 해주세요. 저는 이게 성적과 직결될 줄 몰랐어요. 제가 를 시작했던 계기는 초등학교 저희 반에 하면서 수업을 듣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초등학생이 무슨 를 해요. 그러게요? 그죠? 방청객도 아니고. 네네네네. 너무 신기해서 그 어머님이 학부모 상담에 오셨는데 시작부터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똑같이. 뭐 말을 꺼내지도 않았어요. 예. 그랬는데도 그냥 이게 습관이 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얘가 엄마 따라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죠. 예. 그런데 얘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특히 선행을 했던 아이들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들리지가 않아요. 다 했는데, 아는데, 나 저거 풀어봤는데. 그런데도 그 아이는 얘가 선행을 했고 안 할 걸 떠내서 그냥 거의 기계처럼 를 하고 있고, 저도 모르게 그 아이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 시선이. 네. 왜냐하면 내 설명이 부족했든 아니면 어려웠든 쉬웠든 아이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같이 호흡하는 게 수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의 반응을 살피는데 걔가 를 해주면 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힘이 나죠.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저렇게 수긍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가 경청을 하는 아이가 되고, 그렇다면 난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써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니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이상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를 하기에는 좀 걸리는. 너무 아니에요. 진짜 이건 너무 아니다. 에이. 진짜 막 어느 별에서 왔는지 모르겠는 얘기를 자기 하고 싶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하고 그냥 사라져요. 사춘기 남자아이들과는 얘네들은 와서 말을 하는데 진짜 왜 저러지 싶은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진짜 내 마음의 소리는 어쩌라고였어요. 그런데 저는 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다짐을 했는데도
제 의지가 약해져 가던 어느 날 내가 궁금한 건 오늘 수행평가 잘 봤는지 중간고사 수학 왜 틀렸는지 그걸 나는 해명하길 바랬는데 이 일들이 계속 몇 년 차가 되면서 제가 좀 마음이 힘들던 차에 자존감 수업을 집필하신 윤홍균 원장님의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저희 어머님과 정말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의사 집안 다르네. 어떻게 중고등학생 아들이 엄마랑 대화를 많이 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예. 그분이 학교를 갔다 와서 예.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엄마에게 말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예. 좋았던 것도 말하고 힘들었던 것도 말하고 학교 생활이 순탄치는 않았대요. 예. 어머님은 늘 바쁘셨대요. 음. 어머님이 막 그래 말해봐 이런 엄마는 없잖아요. 아, 그쵸. 바빠 죽겠죠. 너무 바쁘. 엄마들은 늘 예, 멀티해요. 예, 예. 얘가 막 말을 해도 맞아요. 뭔가 손과 발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늘 바빴고 본인은 할 말이 있었고 속상하거나 힘들거나 뭐 좋았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했는데 엄마의 반응은 늘 그래? 그랬어? 그냥 이러고 끝이었대요.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격려 이런 것도 뭐 아니.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셨대요. 계속. 하지만 맞장구는 계속 쳐주셨대요. 그렇게 시간이 몇 년 흐르자 이 윤홍균 박사님이 눈치를 채셨대요. 엄마가 안 듣고 있구나. 소름! 진짜 저 마음속에 이만큼 있었던 그런 가능성인데. 그럼 어떻게 다 오히려. 들어요? 안- 그냥 흘려듣기죠. 그런데 그걸 눈치챘지만 계속했대요. 그냥 들어주고 잔소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아서 좋았대요. 그래서 그 말에 다시 용기를 얻어서 힘을 내고 다시 힘차게 이거를 시작을 했고 거의 알바를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다 돈이다. 왜 돈으로 변환이 되느냐? 제가 또 교육열 1위 열혈맘 아니에요? 네. 저 여기 이렇게 나오지만 많은 시간 대치동 학원 설명회에 앉아 있어요. 거기 가서 번거지 쓰고 받아 적느라 정신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요새는 고등학생이 되고 보니까 네네. 고입 설명회는 아니고 매력적인 생기부 작성. 얘가 나라를 구했나 싶은 그런 문장들을 담임 선생님과 여러 과목 선생님들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비결을. 설명을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괜찮은 생기부, 매력적인 생기부, 이 학생이 얼마나 내 수업을 경청해서 내가 수업할 맛이 나게 해준 학생이었냐. 그 사실을 적어서 보내는 러브레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쫙 예시로 보여주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박 사정관님 얘가 비록 성적은 이거라는 거 저도 압니다만 이 성적 하나로 평가받기에는 정말 사랑스러운 학생입니다. 거의 편지처럼 쓰셨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그렇죠, 오프라인 그렇죠. 설명회에서만 보여주신 자료 화면이었는데 생기부를 저렇게 쓴다고?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선생님의 학생에 대한 애정이 막 넘쳐나더라고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수업의 태도가 교사로서의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 학생인지 선생님이 잠깐 들어왔다 가는 수업 그 와중에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을 하는 아이가 있다. 걔가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면 쓰지 말래도 뭔가를 써주게 그쵸. 되는 거잖아요. 한이 부족하겠어요. 네, 근데 이게 돈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려도 아이의 평소 학교 생활 태도와 수업 시간이 좋지 않아서 선생님께서 뭘 더 쓸래야 쓸 거리가 없는 아이들의 생기부는 저희가 아무리 코칭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본 틀이 훌륭한 경우에는 돈을 많이 아낀 거잖아요. 초안이 좋았잖아요. 그럼 이 좋은 초안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나는 다정한 관찰자가 되기로 했다. 신간 도서를 집필해 주셨는데요. 네. 이 책은 누가 읽으면 조금 도움이 될까요? 제가 느린 학습자를 키운다고 말은 하지만 안 힘들게 키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장애 아이 엄마긴 하지만 별로 힘들진 않나 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대부분의 이런 느린 학습자를 키우고 혹은 좀 잘 키워보고 싶은 그런 아이들 사실 우리 다 비슷비슷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도 다르지 않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는 내가 이 아이들을 놓고 개입하고 대신해 줄 것인가 한 발 떨어져서 다정한 온도로 관찰할 것인가 이것은 저는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책입니다.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관찰해 주시면서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인사이트 나눠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교육 인사이트와 따뜻한 조언이 얻고 싶다면 슬기로운 초등생활과 가든 패밀리를 구독하신다면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